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다음 달부터 담뱃갑에 붙이는 경고 그림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실제 환자의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해 경고 그림의 표현 수위를 높이고 전자담배의 경고 문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폭발 위험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종이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열이나 충격에 약한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가을철 산불 위험 지수가 높아지면서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림청은 다음 달 중순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진화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목요일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담뱃갑에 붙이는 경고 사진과 문구가 바뀌어 다음 달 23일부터 선보입니다. 새 경고 사진은 암과 심장질환, 임산부 흡연 등 10가지 흡연 폐해 주제에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사용해 현재 쓰이는 그림보다 표현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전자담배에도 경고 사진의 수위를 높인 암 유발을 의미하는 암세포 사진이 사용되며 경고 문구도 흡연으로 인한 발병이나 사망 위험을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알리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번 조치는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바꾸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23일부터 담배 제조 수입업자는 새로 바뀐 경고 사진과 문구를 붙여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비를 여러 차례 유용했다 적발되면 수십 년간 연구 참여가 제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연구비 부정 사용 때 5년인 연구 참여 제한 기간의 기한을 없애고 적발된 연구과제당 5년씩 참여 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연구자가 6건의 연구과제 관련 사업비를 이용하면 30년간 연구 참여가 제한돼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취임 1년 8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 원장은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원자력연구원 주요 간부진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3월 20일에 취임한 하재주 원장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 원장의 사의 표명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해체 폐기물 무단 절취와 부실 관리 등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데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는 열에 약해 폭발 위험이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폭발 위험도 없고 오래 쓸 수 있는 나무를 이용한 종이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전지에 압력을 가하자 폭발과 함께 불이 붙습니다. 휴대용 전자기기에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는 이처럼 열이나 충격에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나무를 이용해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리튬 화학 종이 전지입니다. 나무 세포를 얇게 쪼갠 나노셀룰로스로 종이 분리막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통 전지 화재는 음극과 양극의 분리막이 손상돼 합선되면서 발생하는데 이럴 위험성을 대폭 낮춘 겁니다. 기존 전지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플라스틱 분리막인데 이것을 나무 세포를 얇게 쪼갠 차세대 친환경 소재인 나노셀룰로스로 대체해서 고온 충격 등 분리막 파괴에 의한 폭발 위험성을 제거한 것입니다. 특히 이 종이 전지는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는 리튬 화학 전지의 단점까지 극복했습니다. 충전을 반복하면 전지 수명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 수명을 3배 이상 늘린 겁니다. 게다가 리튬 이온 전지보다 2배 정도 오래 쓸 수 있고 원재료의 가격도 35분의 1로 저렴합니다. 오래 사용하고 가볍고 구부러질 수 있는 이 3가지 특성을 종이의 그 독특한 특성을 이용해서 다 확보를 하였습니다. 종이 전지는 가벼운 전지가 필요한 드론이나 유연성 있는 웨어러블 기기 등 폭넓은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해 과징금 90억 원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이 처분이 과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재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제주항공의 리튬 배터리 운송에 대해 1심과 같은 과징금 90억 원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재심권 외에도 지난 5월 제주공항에서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 토잉카, 즉 견인 차량의 전방 바퀴가 떨어지는 사고를 내 과징금 3억 원, 조종사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눈의 뒷부분인 망막까지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초소형 로봇이 개발됐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팀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나선형의 프로펠러를 통해 움직이는 길이 400나노미터 크기의 초소형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로봇은 머리 부분에 약물을 넣어 원하는 곳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돼지 눈에 로봇을 주입한 결과 각막에서 망막까지 비슷한 크기의 입자보다 10배 빠른 속도인 30분 만에 도달했습니다. 연구팀은 생체 내에서 분해되고 이미 안과 수술용으로 승인받은 재료를 이용해 로봇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산불은 보통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산불이 사계절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가을철 산불 위험지수가 높아 산림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폭염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산불. 지난달 백령도에서 군부대 훈련 중 일어난 산불. 등산객이 가장 많은 봄철이 아닌데도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동해안 일대가 요주의 지역입니다. 산림과 소방,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동해안 산불의 물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동해안 산불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이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72건, 예년보다 3배 가까이 많았고 올해 발생한 산불도 450여 건으로 예년 평균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가뭄 등 기상이변이 심화되면서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산불 지수는 그 어느 해보다 높을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올해 초대형 헬기와 수리온 헬기 등을 추가로 도입해 대형 산불에 대처하게 됩니다. 산불이 우선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지상 진화 인력이 진화를 하고 또 공중에서 헬기가 진화를 해서 이 공조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갈수록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산불. 진화 장비 현대화와 체계적인 초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큰 지진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을 재건하기 위해 2,257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정부는 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항 흥해읍 특별재생지역 지정 계획과 전국 14곳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지역 활성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포항시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에 발생한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SK텔레콤이 다음 달 1일 5G 전파 송출을 앞두고 5G 상용망 구축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명동은 SK텔레콤이 수도권 등에 구축하고 있는 최초 5G 서비스 지역 가운데 하나로 유동 인구가 많은 명동에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면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SK텔레콤이 어제 공개한 5G 기지국은 3.5GHz 대역 장비로 높이 1m, 폭 23cm, 무게 24kg입니다. 4대강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보를 완전 개방한 금강이 개방 이후 물 흐름이 개선되고 조류 발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를 완전 개방한 이후 유속이 최대 222% 증가하고 체류 시간이 감소하는 등 물의 흐름이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세계보 완전 개방 이후 조류는 예년 같은 기간에 비해 57%에서 86% 감소했고 10월 이후에는 조류와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인화합물의 총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라미 등 물 흐름이 빠른 곳에 서식하는 어류가 증가하고 붕어와 잉어 등 물 흐름이 느린 곳에 서식하는 어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때맞춰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해서 병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반려동물 수는 1,000만여 마리. 두세 집 가운데 한 집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이런 경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입니다. 막 그런 증상이 딱히 없이 막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이제 밥을 안 먹거나 이러면 더 막 답답하고 걱정되니까. 반려견이 가장 많이 앓는 질병은 피부염과 습진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귓병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많았습니다. 3살 이하일 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소화기 질환이 많고 4살 이상은 피부염과 습진이 많습니다. 7살이 넘어가면 심장질환과 유선종양, 퇴행성 질환 발생이 늘어납니다. 예방법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어릴 때는 예방접종, 4살 이후에는 목욕 후 털과 귀, 발가락까지 잘 말려주는 게 필수입니다. 7살 이후에는 혈액검사와 초음파 등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려견의 수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만큼 건강 역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명 이상 숨진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사태가 6개월 이상 더 지속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피터 살라마 WHO 긴급상황대응국장은 무허가 민간 의료시설들이 에볼라 확산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에볼라가 확산하는 북동부 베니시에서 사망자 절반가량이 민간요법과 현대적 치료를 동시에 하는 무허가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살라마 국장은 초기에 증상이 비슷한 말라리아로 진단을 받거나 다른 건강 문제로 이런 민간 의료시설을 찾았다가 에볼라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콩고에서는 올해 8월 10번째 에볼라 사태가 시작된 뒤 80만 명이 거주하는 베니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0일까지 모두 201명이 숨졌습니다. 이제 과학수사는 여러 범죄 상황에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신의 사인을 밝히고 범죄 수사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법의학자입니다. 각종 범죄나 사고가 계속되는 한 우리 삶에서 법의학은 필연적이겠죠.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시신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법의학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